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20살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 드디어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며느리를 소개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김수진이라는 그 여자는 정말 단정하고 예쁘장한 외모에 말투도 우아했고 무엇보다 제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준호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평소에 아껴두었던 한복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을 보니까 늙은 제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가, 오늘 오빠 결혼식이야. 넌 집에서 착하게 있어야 해. 제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던 작은 흰색 강아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기는 5년 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입양한 반려견이었는데 제게는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서 보기는 제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거든요. 보기가 짖으면서 제 손을 핥았고 저는 웃으며 보기의 목에 작은 은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이쁘지? 엄마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보기는 제가 생일이라고 정해준 날마다 이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으며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준호와 수진은 당분간 수진이네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 집 리모델링하는 동안만 수진이네 집에서 있을게요. 그래, 그럼 그동안 엄마가 가끔 놀러 갈게. 네, 자주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에 자주 가는 건 좀 그렇지만 며느리가 먼저 오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보기를 데리고 처음으로 며느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줬지만 제 발밑에 보기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보기는 평소에 온순한 성격이라 낯선 사람에게도 잘 짖지 않는데 유독 수진이만 보면 경계하며 짖어댔습니다. 아이고 보가. 왜 그래? 미안해요. 애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아마 저를 처음 봐서 그런가 봐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다시 한번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엄마, 어서 와요. 보기도 데려왔네.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보기를 안고 준호 옆에 앉았어요. 보기가 엄마 없으면 외로워할까봐 데려왔지.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보기가 좀 예민해 보이네.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평소엔 안 그런데. 보기는 계속 수진이 쪽을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수진이는 멀찍이 떨어져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며 수진이를 바라봤는데 그녀는 보기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기분 탓이겠지. 내가 왜 이러지?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순자를 만났습니다. 미수가 오늘 며느리네 집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수진이가 잘해주더라. 그래?
근데 난 그 애가 좀 이상해 보이던데. 뭐가? 눈빛? 뭔가 계산적으로 보이던데. 너무 완벽하게 굴어서 오히려 더 수상해. 순자는 제 30년 지기 친구였고 직감이 정확하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순자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너 너무 의심 많아. 착한 애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도 조심해.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웃으며 순자와 헤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반찬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안 그래도 반찬 떨어졌는데. 준호 오빠가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자주 챙겨드리래요.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고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미숙이 너 복받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효심이 깊다며? 허허, 그러게. 내가 복이 있나 봐.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올 때마다 보기는 미친 듯이 지저댔거든요. 보가, 제발 좀 그만 지져. 수진이가 무서워하잖아. 저는 보기를 안아서 달래려고 했지만 보기는 수진이가 있는 동안 계속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보기가 저를 너무 싫어하나 봐요. 제가 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니야, 얘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익숙해지면 좋아하겠죠? 수진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멍해졌어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왜 들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잠깐의 공백이었지만 저는 순간 두려웠어요. 설마 내가?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한다거나 현관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거나.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다들 그러잖아. 저는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엄마,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 없어요? 왜? 아니,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어? 괜찮아요, 엄마.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근데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거울을 봤어요. 늙은 제 얼굴이 보였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걸까?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날 밤 보기가 제 침대 옆에 와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보가, 엄마 괜찮을까? 보기가 제 손을 핥으면서 위로해주는 것 같았고 저는 보기를 꼭 안았어요. 넌 엄마 편이지? 넌 엄마를 안 떠나지? 보기는 힘차게 대답했고 저는 보기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보기와 함께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같이 장 보러 갈까요? 그래. 좋지. 보기도 데려가요. 산책도 시킬 겸. 그럼 좋겠네. 저는 보기의 목줄을 챙기고 수진이와 함께 나갔는데 마트로 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보기 좀 안아봐도 될까요? 친해지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좋겠다. 저는 보기를 수진이에게 건네줬는데 보기는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보가 착해.
수진이 누나야. 수진이는 보기를 안고 웃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보기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래,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수진이는 보기를 안고 화장실 쪽으로 갔고 저는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0분, 15분. 왜 이렇게 늦지? 저는 불안해져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수진이가 혼자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기는? 어머님, 죄송해요. 목줄을 놓쳤어요. 뭐? 화장실 앞에서 잠깐 목줄을 놓는 사이에 보기가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보기가? 죄송해요. 제가 찾아볼게요.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보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가, 보가. 저는 미친 듯이 보기를 불러댔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보기를 찾았지만 보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가,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나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반복했지만 그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텅 빈 것 같았어요. 보가, 어디 있니? 저는 보기의 빈 밥그릇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흰색 강아지 찾습니다. 목에 은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연락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직도 보기 못 찾으셨어요? 응. 어디로 간 걸까? 어머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포기? 어떻게 포기해? 보기는 내 가족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멀리 갔을 수도 있고. 수진이의 말투가 묘하게 냉담했고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 혹시? 네. 아니야,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저는 보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보가,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가, 넌 지금 어디 있니? 살아만 있어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보기가 이미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누워 있다는 것을. 그리고 2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기가 사라진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보기의 빈 방석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보기가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보가, 밥 먹어야지. 습관처럼 보기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다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닫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곤 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좀 어때? 응. 그냥 그래. 엄마, 이제 보기 일은 좀 잊어요. 수진이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대답했고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아니야, 괜찮아. 바쁠 텐데. 엄마, 그래도. 진짜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순자가 찾아왔어요. 미수가 집에 있어? 응, 들어와. 순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고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완전히 초췌해졌네.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지. 그냥 입맛이 없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못 찾았어? 응. 어디로 간 걸까? 저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고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말이야. 복이 잃어버린 그날. 응? 나 그날 우연히 마트 근처 지나가다가 수진이 봤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를? 응. 근데 좀 이상했어. 수진이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둘이서 큰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더라고. 가방? 응. 근데 그 가방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나도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수진이 표정이 너무 이상했어.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그래서 그 다음엔 차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 나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복이 잃어버렸다는 소식 듣고 이게 혹시 싶어서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수진이가 화장실 간다고 했었지. 그리고 복이가 사라졌어. 순자야, 그 친구 누군지 알아? 얼굴은 못 봤어. 근데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였어. 수진이보다 좀 더 화려하게 생긴 것 같았고.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혹시 수진이가 뭔가 한 거 아닐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제 입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설마. 진짜.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어 줬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냄비를 내밀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수진아. 네. 그날 말이야. 복이 잃어버린 그날.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날 너 누구랑 같이 있었어? 네. 마트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냐고.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요. 대학 동기가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서 잠깐 인사했어요. 그래? 네, 왜요? 아니야, 그냥.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수진이는 그날 금방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진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가방. 설마 보기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왜? 하지만 보기가 수진이를 유독 싫어했던 것도 떠올랐고 수진이가 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고 마트 근처로 갔어요. 마트 주차장에는 CCTV가 있었고 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 달 전 CCTV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강아지가 잃어버렸거든요. 혹시 영상에 찍혔나 싶어서요.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CCTV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제발요, 제 강아지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저는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섰고 마트를 나오다가 우연히 순자를 만났습니다. 미수가 여기서 뭐해? 아, 순자야. CCTV 보려고 했는데 안 된대. 그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까? 관리사무소에 친한 언니가 있거든. 진짜? 부탁 좀 해줄래? 그래, 내가 해볼게. 근데 미수가, 너 정말 수진이 의심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뭔가 이상해. 내 직감이 그래. 알았어, 내가 꼭 알아봐 줄게. 순자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순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수가 영상 구했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진짜? 응, 빨리 와. 저는 서둘러 순자네 집으로 달려갔고 순자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이게 그날 영상이야. 화면에는 마트 주차장이 보였고 수진이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차 트렁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큰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있었고 그 가방이 분명히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니까 수진이가 급하게 차 문을 닫고 친구와 함께 차에 탔고 차는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미수가 저 가방. 혹시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이야. 저 안에 복이가 있었어. 미수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현이. 진짜. 미수가 진정해. 일단 이걸 가지고 경찰에.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단 준호한테 보여줘야 해. 준호가 알아야 해. 근데 준호가 믿을까? 아직 증거가 부족한데. 그래도 보여줘야 해. 내 아들이야, 내 말을 믿어줄 거야. 저는 영상을 USB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올 수 있어? 중요한 거 보여줄 게 있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냥 와. 제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준호는 제 심각한 어조를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준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 이거 봐. 저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고 준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이 잃어버린 그날 영상이야. 수진이가 친구랑 같이 뭔가를 차에 싣는 거 보이지? 준호는 말없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엄마, 이게 복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뭐? 이 가방 안에 복이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준호야, 그날 수진이가 복이를 데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복이가 사라진 직후에 이 영상이 찍힌 거고. 그래도 이건 확실한 증거가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수진이 편을 드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요. 수진이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할 말? 무슨 할 말? 저는 목소리가 커졌고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 이게 증거야. 엄마.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고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보기 일로. 그래서 좀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그러잖아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엄마가 미쳤다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당장. 저는 소리를 질렀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정. 나가.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준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도 날 믿지 않아. 가슴이 너무 아팠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 수진이의 표정,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두리번거리는 눈빛.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엄마 수진이한테 물어봤더니 그날 친구 짐 실어주는 거였대요. 오해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오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직감이, 제 마음이, 보기를 향한 제 사랑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했어. 분명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알아내야 해. 보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가 기다려.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보기가 사라진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기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기를 찾아다녔어요. 보가, 어디 있니? 하지만 보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순자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미수가 밥은 먹고 다녀? 응, 먹어. 걱정 마. 너 목소리 들으니까 안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저녁에 반찬 좀 가져갈게. 고마워, 순자야. 순자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로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만 보낼 뿐 전화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도 이제 날 믿지 않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저는 혼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수진이와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여자, 영상에서 본 그 친구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수진이와 그 친구는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사진을 찍었고 그 친구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 화려한 화장에 날카로운 인상. 순자가 말한 그 친구가 맞아. 두 사람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고 저는 그 친구가 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근처 빌라로 들어갔고 저는 빌라 입구에서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최민지. 저는 그 이름을 핸드폰에 메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나 오늘 수진이 친구 봤어. 진짜? 어디서? 카페에서. 수진이랑 같이 있더라.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최민지래. 근처 빌라에 사는 것 같아. 오, 잘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뭔가 알아내야 할 것 같아. 조심해, 미수가. 혼자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가, 넌 지금 어디 있니?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보기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며칠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고 뭔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최민지 친구인데요. 박미숙 씨가 저희 민지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뭔가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박미숙 씨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수진 씨 몰래 만나야 한대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3시 공원 벤치에서요. 사람 많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예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순자에게 곧바로 연락했어요. 순자야, 내일 최민지를 만나게 됐어. 뭐? 진짜? 조심해, 미수가. 함정일 수도 있어. 나도 알아. 근데 가봐야 해. 혹시 보기에 대해 뭔가 알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같이 갈게. 혼자 가지 마. 고마워, 순자야. 다음 날 오후 저는 순자와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벤치에는 이미 최민지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최민지 씨? 네, 박미숙 씨시죠? 민지는 저를 보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민지 옆에 앉았고 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죄송해요. 민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보기이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를 알아요? 네, 알아요. 제가 수진이를 도와줬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보기를 없애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보기한테만 신경 쓰고 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뭘 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고 민지는 두려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수진이가 보기를 데리고 있을 때 제가 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보기를 가방에 넣어서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말해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민지는 온몸을 떨며 대답했어요. 수진이네 집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가둬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뒀다고요? 네.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멀리 보내거나. 그럼 보기는 지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보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후로 수진이네 집에 안 갔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당신들이 내 보기한테 뭘 한 건데 무서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목소리가 커졌고 민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양심에 걸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양심?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저는 벌떡 일어섰고 순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수가 진정해. 순자야. 보기가. 수진이네 지하실에. 순자도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민지를 노려봤어요. 당신 지금 당장 경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요. 전 무서워요. 수진이가 알면. 무서우면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지금 당장 가요. 순자가 강하게 말했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증언할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먼저 수진이네 집으로 갈게요. 미수가 잠깐. 혼자 가지 마. 순자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뛰어갔습니다. 보기가 거기 있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수진이네 집 주소를 말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 택시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엑셀을 밟았습니다. 30분 후 저는 수진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지하실. 이 어디 있지? 저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하실 입구를 찾았고 집 옆쪽에 작은 철문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가. 저는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가. 엄마야. 대답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철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돌아봤고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저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복이 어디 있어? 네. 복이. 내 복이 어디 있냐고. 저는 소리를 질렀고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최민지한테 다 들었어. 내가 보기를 여기 지하실에 가뒀다며.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가 뭐라고 했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 당장 문 열어.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라고? 네, 정말 오해예요. 민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럼 당장 지하실 문 열어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사과할게.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지하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요. 그녀는 철문을 열었고 저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 좀 켜봐요. 수진이가 불을 켰고 지하실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작은 흰색 덩어리가 보였거든요. 보가?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복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복이의 몸이 지하실 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복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이의 몸은 차갑고 딱딱했으며 목에는 제가 선물한 은목걸이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저는 복이를 꼭 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복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민지가 혼자.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 당장 입 닥쳐. 저는 보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어머님 제발.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준호한테도 다 말할 거야.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넌 내 가족을 죽였어. 용서는 없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게 있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차갑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보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고 순자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순자야. 보기가, 알아. 다 알아. 저는 순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야. 경찰한테 연락 받았어요. 진짜. 였어요? 응.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그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지. 수진이를 법정에 세우는 거야. 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보기의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보가.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기다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이. 보기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하실 바닥에 차갑게 누워있던 보기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작은 몸을 안았을 때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밤새 보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저를 끌어안았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수진이 편을 들었던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거든요. 엄마 수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저를 놓으며 물었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정에 세울 거야. 동물 학대죄로.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준호야. 네. 너 이혼해야 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수진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겠지만 이제 시작이야. 준비해. 네, 엄마. 그날 오후 순자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숙 씨. 사건 개요는 전화로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제 보기를, 제 강아지를 꼭 지켜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숙 씨, 저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게 최선이에요. 대신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민사 손해배상이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한 며느리 신분이면서 시어머니의 반려동물을 고의로 학대한 점, 그리고 장기간 숨기고 거짓말한 점을 들어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마트 주차장 CCTV 영상 수진이와 최민지가 보기를 차에 싣는 장면. 둘째, 최민지의 증언 수진이가 보기를 없애자고 제안했다는 증언. 셋째, 보기의 사체 발견 장소 수진이네 집 지하실. 넷째, 수진이의 거짓말 보기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한 정황.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고 순자가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미수가 잘 될 거야. 걱정 마. 응. 고마워, 순자야.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만나자고 해요. 뭐?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엄마랑 같이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또 꾸미려는 거지? 아니면 진짜 사과하려는 건가? 좋아, 만나자.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어차피 법정에서도 봐야 할 얼굴인데.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에서 만나요. 다음 날 저는 순자와 함께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고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일어섰지만 저는 그녀를 외면하고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다며? 해봐.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보기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잠깐 혼내주려고. 혼내준다는 게 지하실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거였어. 제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물과 밥은 줬어요. 진짜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보기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숨긴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고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알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당연하지. 넌 내 가족을 죽였어.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정? 어떻게 진정해? 저 여자가 보기를 죽였는데.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후회? 들키지 않았으면 평생 숨기고 살았겠지? 대답 안 해도 돼. 어차피 법정에서 다 밝혀질 테니까. 어머님. 수진이가 제 치마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 이제 더럽게 느껴져.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뭐?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보기가 싫었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보기한테 더 신경 쓰시는 게 싫었고 보기 때문에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인연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인 거 저도 알아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라고? 보기만 없으면 어머님이 더 외로워지실 거고, 그럼 저희한테 더 의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재산도 준호 오빠 거니까. 수진아. 준호가 소리를 질렀고 수진이는 준호를 돌아봤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결혼한 거 오빠 집이랑 재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진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제가 이혼 경력 있는 거. 전 남편도 재산 문제로 갈라섰고 이번엔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진짜.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그래서 보기를 죽인 거야?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게 나왔고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없앴어요. 민지한테 부탁해서. 근데 생각보다 빨리 죽어서 당황했지만요. 이 씨발년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순자가 급히 저를 말렸어요. 미수가 진정해. 저 여자 말에 넘어가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너 지금 자백한 거야. 고의로 보기를 죽였다고. 그래요. 자백했어요. 근데 어쩔 건데요? 수진이가 도발적으로 말했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했어. 뭐? 처음부터 다 녹음하고 있었어. 변호사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녹음하래서.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방금 한 말 전부 녹음됐어. 고의로 보기를 죽였다는 거, 내 재산을 노렸다는 거 다. 안 돼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준호가 그녀를 막았어요. 수진아, 그만해. 오빠, 저 그게 아니라. 이제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도 차갑게 변해 있었고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저는 그런 수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법정에서 보자. 어머님, 제발요. 다신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고 순자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야 확실해졌어. 뭐가? 저 여자를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보기의 목걸이를 꺼내서 꼭 쥐었습니다. 보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그날 밤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어요. 변호사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미숙 씨,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이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게다가 재산을 노렸다는 부분까지 악의적이었다는 게 증명됐어요. 다행이에요. 내일 당장 추가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사기 예비 혐의도 함께 추가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가, 들리니? 엄마가 이기고 있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 이거. 준호가 봉투를 건넸고 저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수진이의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통장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보세요, 여기. 준호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수상한 금액 이동이 보였습니다. 이게 수진이가 결혼 전에 전 남편한테서 받은 위자료예요. 근데 이걸 숨기고 저한테는 빚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민지한테 보낸 금액들이에요. 아마 보기 일로 입막음한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야, 이거 변호사 선생님한테 바로 보내야 해. 네, 그럴 생각이에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런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괜찮아,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런 여자한테 속았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니까요. 준호야, 이제 시작이야. 준비해. 네, 엄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이길게. 그날 밤 저는 보기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보가,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저 여자가 제대로 벌받게 만들 거야. 보기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 보기를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보기의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보가,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 없는 사진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보기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매일 찾아와서 밥을 챙겨줬어요. 미수가, 이것 좀 먹어. 기운 차려야 해. 응, 고마워. 저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죽었다는 현실이, 수진이한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들마저 처음엔 저를 믿지 않았다는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지하실에 갇힌 보기가 저를 부르는 꿈, 수진이가 비웃으며 다가오는 꿈, 준호가 저를 외면하는 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텅 빈 방이었어요. 보기의 빈 방석, 빈 밥그릇, 빈 장난감들. 모든 게 보기가 없다는 걸 상기시켜줬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느 날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박미숙 씨,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검찰에서 수진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동물 학대죄와 사기 예비 혐의로요. 진짜요? 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했나 봐요.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겼어. 첫 번째 싸움을 이긴 거야. 박미숙 씨? 계세요? 네,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보기의 사진을 봤어요. 보가, 들었어? 엄마가 이기고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보기가 돌아오는 건 아닌데. 눈물이 또 흘러내렸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보가, 넌 왜 그렇게 일찍 간 거야?
엄마 곁에 더 있어줬어야지. 한참을 울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문 열어줘. 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밥은 먹고 다녀요?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변호사한테 연락 받으셨죠? 수진이 기소됐대요. 응, 잘 됐어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끝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는 힘없이 말했고 준호는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보기는 돌아오지 않지만 정의는 실현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처음에 엄마 말 안 믿었잖아. 그때 정말 섭섭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랬어? 왜 수진이 편을 들었어? 사랑했으니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착하고 다정했으니까. 엄마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다 계산이었더라고요. 엄마 재산, 우리 집 다 노렸던 거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눈물을 참으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여자가 나빴던 거지. 하지만 보기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준호도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울지 마, 준호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거야. 네,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숙 씨, 최민지 씨가 정식으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녀도 양심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재판에서 수진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순자에게 연락했어요. 순자야, 최민지가 증언하기로 했대. 오, 잘 됐다. 이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네. 응. 근데 미수가, 너 목소리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순자의 물음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쁘긴 한데 동시에 허무해. 왜? 이긴다고 해서 보기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복수일 뿐이야. 미수가, 순자야, 나 이거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보기 보내주고 잊고 사는 게 나을까?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박미숙. 정신 차려. 너 지금 포기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보기는 내 가족이었잖아. 가족을 죽인 놈이 벌 안 받고 살아가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저 여자, 너 재산까지 노렸잖아. 너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보기가 보고 있어. 엄마가 자기 위해 싸워주는 거. 순자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왜 이래? 그래, 그거야.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네. 응. 고마워, 순자야. 뭘?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박미숙, 정신 차려. 너 지금 포기할 거야? 보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보가, 엄마 다시 일어날게.
조금만 기다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치매 전문의를 만나기로 예약을 잡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미숙 씨.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거려요. 치매 검사 받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뇌 MRI까지. 모든 검사가 끝난 후 결과를 들었어요. 박미숙 씨 검사 결과 경도 인지 장애로 보입니다. 치매인가요? 아직 치매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긍정적인 건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시면 돼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기억력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정확한 건가요? 네, 기억력 자체는 문제 없어요. 단기 기억이 가끔 흐릿할 뿐이지 장기 기억이나 중요한 사건들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수진이, 날 치매 환자 취급하려고 했지? 근데 난 괜찮아. 내 기억은 정확해. 저는 진단서를 가방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증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 보기가 꿈에 나타나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보가, 엄마가 꼭 이길게. 약속할게. 보기는 환하게 웃으며 제 주변을 뛰어다녔고 저는 보기를 안아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보기는 천천히 멀어지더니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결심이 더 컸습니다. 보가, 엄마가 반드시 너를 위해 싸울게. 끝까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사라진 날의 상황, 수진이의 거짓말, 최민지의 증언,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걸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증거는 충분해. 이제 재판만 남았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복이 없는 새로운 시작. 눈물이 또 흘렀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돼. 슬퍼해도 돼. 근데 포기하면 안 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인지 훈련도 시작했어요. 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야, 미숙아. 너 완전 달라졌네. 응, 정신 차렸어. 이제 제대로 싸워야지. 그래, 그래야지. 저 여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절대 안 돼. 보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변호사와 자주 만나서 재판 준비를 했고 준호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어느 날 준호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뭔데? 수진이 전 남편이 보낸 거예요. 수진이가 전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실패한 증거들이래요. 진짜? 네, 전 남편이 우리 편을 들어주겠대요. 수진이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게 화나서요. 저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것도 변호사 선생님한테 전달하자. 네, 엄마.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응. 이겨야지. 꼭. 저는 보기의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숙 씨,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이 열려요.
드디어네요. 네, 준비 잘하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화를 끊고 보기의 사진을 봤어요. 보가, 드디어 시작이야. 엄마가 꼭 이길게. 보기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의.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너졌던 저는 이제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냉정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저뿐이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힌 후 저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며 준비를 했습니다. 박미숙 씨, 오늘은 증인 신문 연습을 해볼게요. 네, 선생님. 변호사는 제 앞에 앉아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보기는 박미숙 씨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가족이었어요. 제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죠. 보기가 사라진 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보기를 산책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믿고 맡겼죠. 근데 보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 씨는 뭐라고 했나요? 목줄을 놓쳤다고. 보기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재판장에서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는 중이야. 왜?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수진이가 있어. 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너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뭔가 이상해 보여. 알았어, 내가 바로 갈게. 순자야, 조심해. 응, 걱정 마.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20분 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뭐하러 왔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법정에서 하면 되잖아. 제발요, 어머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저는 손으로 막았어요. 일어나. 그런 거 소용없어.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취하?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우리 보기를 죽였는데?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악몽을 꿔요. 보기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당연하지. 너한테 죽었으니까. 제 말에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감옥 가면 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한테 빌지 말고. 저는 그녀를 밀어내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돈도 드릴게요. 돈?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노려봤어요. 넌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잖아. 그런 내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수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뭐?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제대로 싸울 거예요. 그래, 해봐. 내가 두려워할 것 같아? 어머님은 치매 초기잖아요. 법정에서 그 얘기 다 할 거예요. 어머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수진이의 말에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병원 검사 다 받았고. 진단서도 있어. 내 기억은 정확해.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고 CCTV도 있고 증인도 있어.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소용없어.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법정에서 보자. 알겠어요. 근데 어머님. 뭐? 준호 오빠도 제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걱정 마. 준호는 이미 내 편이 아니야. 저는 문을 닫아버렸고 수진이는 한참 동안 밖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미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저 여자 완전히 미쳤네. 아직도 협박을 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가 이길 거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의 사진을 봤어요. 보가 봤지? 저 여자 아직도 빌빌거려. 근데 엄마는 안 속아.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재판 전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증거 제시. CCTV 영상. 녹음 파일. 최민지 증언. 보기 사체 발견 장소. 수진의 통장 거래 내역. 전 남편의 증언. 2단계 치매 반박. 병원 진단서 제출. 인지 기능 정상 증명. 기억의 정확성 입증. 3단계 악의성 강조. 재산을 노린 결혼. 계획적인 범행. 장기간 거짓말. 반성 없는 태도. 4단계 감정 호소. 보기와의 추억. 상실의 고통. 배신감.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완벽해. 이제 준비는 다 됐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민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 씨. 최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고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민지 씨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보기를 없애고 싶다고 했어요. 언제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요. 시어머니가 보기한테만 신경 쓴다고 자기를 경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진이가 진심이더라고요. 계획까지 다 짜놨어요. 최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보기를 데리고 나오면 제가 차를 가져오기로 했고, 보기를 가방에 넣은 건 누구예요? 수진이요. 저는 그냥 차만 가져왔어요. 근데 보기가 가방 안에서 짖고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민지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이 여자도 공범이야. 근데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하실로 간 건요? 수진이네 집 지하실이요. 거기에 보기를 넣고 문을 잠갔어요. 물과 밥은 줬나요? 수진이가 나중에 준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보기가 죽었다고. 그래서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가 사람을, 아니 동물을 죽인 거잖아요. 최민지는 계속 울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좋습니다. 재판에서도 이렇게 증언해 주시면 돼요. 네. 증언 연습이 끝나고 저는 최민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박미숙 씨. 뭐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돈? 수진이가 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도와주면. 저는 비웃었습니다. 500만 원의 생명을 팔았네요. 죄송해요. 사과는 보기한테 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저는 돌아서서 나갔고 최민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뭔데? 수진이네 집 지하실 구조도예요. 제가 구청에서 구했어요. 오, 잘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한데? 지하실 환기구 위치를 보세요. 여기 막혀 있어요. 수진이가 일부러 막은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네, 보기가 숨을 못 쉬게. 더 빨리 죽게 하려고요. 이 개새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면 고의성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 당장 변호사한테 보내자. 우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예요. 환기구를 막았다는 건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당연하죠. 단순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살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좋아요. 이걸로 확실하게 끝냅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보기의 목걸이를 만졌어요. 보가 들었어? 저 여자 제대로 벌받을 거야. 며칠 후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박미숙 씨, 이게 우리가 제출할 증거 목록이에요.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증거 목록. CCTV 영상 수진과 최민지가 보기를 차에 싣는 장면. 녹음 파일 수진의 자백. 최민지 증언서. 보기 사체 부검 결과 아사 및 탈수. 지하실 환기구 막힌 사진. 수진의 통장 거래 내역 최민지에게 500만 원 송금. 전 남편 증언서 수진의 전과. 병원 진단서 박미숙 인지 기능 정상. 보기 입양 서류 및 진료 기록 박미숙과 보기의 관계 증명. 이웃 증언 수진이 보기를 싫어했다는 목격담. 완벽해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자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최소 징역 1년은 받을 거예요. 민사 손해배상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보기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어요. 보가, 준비 다 끝났어.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재판이야.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이길게. 저 여자가 제대로 벌받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법정에서 다 말할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복수를 향한 결심과 보기를 향한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보가,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가, 저 아이는 주인한테 사랑받고 있겠지? 넌 너무 일찍 떠났어. 저는 보기의 목걸이를 꺼내서 목에 걸었습니다. 이거 하고 법정에 갈게.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보기가 나타나 제 손을 핥았고 저는 보기를 꼭 안아줬습니다. 보가, 사랑해. 엄마가 꼭 이길게. 보기는 환하게 웃으며 꼬리를 흔들었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보기의 목걸이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박미숙, 준비됐어? 이제 시작이야. 제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무너졌던 저는 이제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보기를 위해 복수를 완성할 강한 여자뿐이었습니다. 보가, 엄마 간다. 지켜봐줘. 저는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보가, 넌 이제 자유로워졌지? 엄마도 곧 자유로워질 거야. 이 모든 게 끝나면. 저는 단단한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수의 완성을 향해.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감 때문인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보기의 사진을 봤어요. 보가 오늘이야. 드디어. 보기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후 보기의 은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을 보니 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강해졌고 표정은 더 단호해졌어요. 박미숙, 오늘 넌 이긴다. 보기를 위해서. 오전 9시 준호가 차를 가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차 안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떨리세요? 아니. 오히려 후련해. 드디어 끝낼 수 있잖아. 엄마. 정말 강해지셨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법원에 도착하자 순자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순자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꼭 이기자. 응? 응, 고마워 순자야.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박미숙 씨 준비 다 됐죠? 네, 선생님.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수진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고개 돌려. 나도 내 얼굴 보기 싫어.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준호와 순자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제2024-1573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검사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수진은 2024년 7월 15일 시어머니 박미숙 씨의 반려견 보기를 고의로 납치하여 지하실에 감금했고 환기구를 막아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고의적 살해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는 범행 후 2달 동안 이를 숨기고 거짓말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합니다. 피고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고는 반려견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잠시 혼내주려고 했을 뿐이며 환기구가 막힌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야. 또한 피고는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피고 측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씨는 병원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이 정상임을 입증받았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변호사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판사는 그것을 검토했어요. 인지 기능 정상, 기억력 이상 없음.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수진이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살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실수였을 뿐입니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마트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피고가 공범 최민지와 함께 보기를 가방에 넣어 차에 싣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의 스크린이 켜졌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와 최민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큰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방이 움직이는 것도 명확했고 두 사람의 급한 동작도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이것은 피고가 자백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보기가 싫었어요. 어머님이 저보다 보기한테 더 신경 쓰시는 게 싫었고, 보기만 없으면 어머님이 더 외로워지실 거고, 그럼 저희한테 더 의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민지한테 부탁해서.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들이 들렸어요. 판사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럼 고의로 반려견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녹음에서 없앴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세 번째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지하실 환기구가 막힌 사진입니다. 피고가 고의로 환기구를 막아 보기의 호흡을 방해한 증거입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떴고 환기구가 천과 테이프로 완전히 막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백히 고의적 행위입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최민지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최민지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검사 신문하십시오. 검사가 최민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증인, 2024년 7월 15일 피고와 무엇을 했습니까? 피고, 김수진의 부탁으로 보기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피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없애고 싶다고. 시어머니가 보기한테만 신경 쓴다고. 최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5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네. 범행 후에 받았습니다. 증인, 보기를 지하실에 가둘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기가 가방 안에서 계속 짖고 발버둥 쳤어요. 무서워하는 게 보였는데 저는 외면했어요. 최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고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환기구를 막은 것은 누가 했습니까? 수진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천으로 막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수진이는 빨리 조용해지게라고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앞을 바라봤어요.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분명히 있었어요. 수진이는 보기가 죽기를 바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럴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증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환기구를 막은 것도 사실이고요. 판사님, 제발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범행 전에 했어야죠. 이제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미숙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검사 신문하십시오. 검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미숙 씨, 보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제 유일한 친구이자 위로였습니다. 보기와 함께한 시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는 5년 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입양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바빠서 보기가 제 전부였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보기가 제 침대로 와서 깨워줬어요.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고. 보기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보기가 사라진 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를 잃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보기를 찾아다니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기가 어디선가 제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혹시 다쳐서 못 오는 건 아닐까,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걱정했어요. 그런데 보기를 지하실에서 발견했을 때의 심정은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제 가족을 죽였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차갑게 식은 보기를 안았을 때 어땠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보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저를 찾았을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기 목에는 제가 선물한 은목걸이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보기는 죽는 순간까지도 엄마를 기다렸을 거예요. 법정이 조용해졌고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도 엄숙한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요.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당신은 제 재산을 노리고 제 가족을 죽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과는 보기한테 해요. 보기한테. 저는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기 목걸이에요. 제가 보기한테 선물한 거. 이제 제가 하고 다녀요. 보기가 저와 함께 있다고 믿으면서. 어머님, 저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준호도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 수진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피고, 직접 할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악몽을 꿔요.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없어. 절대로. 원고 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저희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해 행위입니다.
피고는 환기구를 맞고 2달 동안 거짓말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가, 엄마 잘했지? 순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수가 정말 잘했어. 넌 정말 강해. 고마워, 순자야. 준호도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곧 끝나요. 응. 저는 보기의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보가,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돼. 엄마가 꼭 이길게. 그날 밤 저는 보기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보가, 오늘 엄마가 법정에서 내 이야기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판사님도 검사님도 다들 내 편이었어. 다들 수진이가 나쁘다고 생각해.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판결이 나올 거야. 그럼 엄마가 복수 완성하는 거야. 저는 보기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보가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기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보기의 목걸이를 만지며 잠들었어요. 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곧 끝나. 순자는 매일 찾아와서 저를 격려해줬고 준호도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판결날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고마워 준호야.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미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수진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고 선처를 부탁한다고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합의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고 합의하면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게요. 정말요? 5천만 원인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제대로 벌 받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네요. 네, 끝까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보기의 사진을 봤어요. 보가, 엄마 잘한 거지. 돈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되지. 보기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요. 합의해 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 인생 끝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절대로.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1억을 드릴게요. 제발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읽고 삭제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보기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박미숙, 오늘이 마지막이야. 끝을 보자. 준호가 아침 일찍 집으로 왔고 순자도 함께 왔어요. 미수가 준비됐어? 응, 가자. 우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보가, 오늘 드디어 끝나.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아줄게. 법원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수진이는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더욱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고개 숙여. 오늘 내 인생 끝나는 날이야.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2024-1573호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저는 숨을 멈춘 채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피고 김수진은 2024년 7월 15일 시어머니 박미숙 씨의 반려견을 납치하여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피고는 환기구를 고의로 막아 반려견의 호흡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반려견은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범행 후 2달 동안 이를 숨기고 거짓말했으며 발각된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피고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습니다. 환기구를 막은 행위는 명백히 살해 의도를 보여줍니다. 둘째, 피고는 범행 후 장기간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이는 악의적 동기를 입증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는 거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 김수진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 김수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예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미숙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겼어. 이긴 거야. 피고는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퇴장하고 법정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순자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미수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응, 이겼어. 준호도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 준호야. 변호사도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박미숙 씨. 정의가 실현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법정 밖으로 나왔고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보가. 들었어? 엄마가 이겼어. 저 여자 감옥 갔어.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보기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보가. 내가 말하는 것 같아. 잘했다고.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수가 이제 끝났어. 이제 좀 쉬어. 응.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해야지. 복이 없는 인생을. 엄마. 괜찮아. 엄마 이제 강해졌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의 말에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고마워, 준호야. 며칠 후 위자료 3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저는 그 돈의 일부로 보기를 위한 추모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 한쪽에 작은 추모비를 세우고 보기의 사진을 새겨 넣었어요. 사랑하는 반려견 보기를 기억하며 2019에서 2024년까지 추모비 제막식 날 순자와 준호가 함께 왔습니다. 보가, 여기 내 자리야. 엄마가 만들어줬어. 저는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보기가 좋아하던 간식도 놓았어요. 엄마가 자주 올게. 여기서 편히 쉬어. 순자도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미안해. 아줌마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준호도 무릎을 꿇고 추모비를 만졌어요. 보가, 미안해. 형이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용서해줘.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보기가 나타났습니다. 보가. 보기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고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달려왔어요. 보가, 엄마가 복수 완성했어. 저 여자 감옥 갔어. 이제 엄마가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넌 이제 편히 쉬어야 해. 보기는 제 손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해, 보가. 정말 사랑해. 보기는 천천히 밝은 빛 속으로 걸어갔고 한 번 더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꼬리를 한 번 흔들더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가, 보가.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저는 잠에서 깼고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평온함이 함께 있었어요. 보가, 이제 정말 편히 쉬어. 한 달 후 저는 동물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보호소에는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고 모두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작은 갈색 강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 아이는 누구예요? 아, 저 친구요? 한 달 전에 구조됐어요. 버려진 아이인데 사람을 무서워해서 입양이 안 됐어요. 저는 그 강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강아지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저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무섭지 않아. 엄마가 너 아프게 안 할게. 강아지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냄새 맡더니 살짝 핥았습니다. 그래, 착하지? 저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고 강아지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이 아이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어. 이 아이로 할게요. 정말요? 이 아이는 좀 예민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사랑으로 키울게요. 입양 절차를 마치고 저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을게. 넌 내 새로운 희망이니까.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보가, 봐. 엄마가 새 친구 데려왔어. 질투 안 나지?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보기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보가. 너도 기뻐해 주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희망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희망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고 저는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복이 없는 인생이지만 희망이가 있잖아. 며칠 후 준호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수진이 이혼 합의했대요. 그래? 내 재산 분할 포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대요. 잘 됐네. 그리고 엄마, 이거. 준호가 봉투를 건넸고 저는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수진이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 복이 꿈을 꿔요. 복이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기에게도 어머님께도 준호 오빠에게도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남은 인생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도 사과는 했잖아요. 사과한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야. 보기는 돌아오지 않아. 네, 맞아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직은 안 돼.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보기의 추모비를 찾아가 꽃을 놓았고 희망이와 함께 산책했어요. 희망아, 여기가 보기 형이 있는 곳이야. 형아한테 인사해. 희망이는 추모비 앞에서 한번 짖었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가 잘 지내지? 엄마는 이제 괜찮아. 희망이가 엄마를 많이 위로해줘.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날려왔어요. 봄이 왔네. 보가, 넌 봄 좋아했잖아. 같이 벚꽃 보러 다니고. 눈물이 살짝 났지만 저는 곧 웃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을게. 넌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를 만났어요. 미수가 산책 갔다 와? 응, 보기한테 다녀왔어. 요즘 많이 좋아 보여. 얼굴에 생기가 돌아. 그래? 희망이 덕분인가 봐. 그래, 다행이다. 너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응, 이제는 괜찮아. 보기 보냈어.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넌 정말 강한 여자야.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무슨 소리.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보기가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보기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고 희망이가 내 곁을 지켜준다. 수진이는 감옥에서 벌을 받고 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복이 없는 인생이지만 보기가 준 사랑을 기억하며 살 것이다. 고마워, 보가. 너를 만나서. 사랑해, 영원히.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복이겠지? 하늘에서 엄마 지켜보고 있는 거지. 저는 창을 열고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잘 자, 보가. 엄마도 잘게. 그리고 희망이를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희망아, 엄마랑 같이 자자. 희망이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고 저도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밤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이 없는 인생이지만 보기가 준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기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잘 자, 보가. 사랑해. 별이 한 번 더 반짝였고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